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더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래 그 내연기관을 만들 팀들 지금 거의 접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고 있거나 전기차 관련된 조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위쪽이 이제 하반기에 움직였던 도요타 자동차의 움직임이고요. 밑에가 현대차입니다. 도요타도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주가는 완연하게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뭐 계속 하향하는 모습, 다만 아래쪽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도요타는 신고가 썼다가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즉 9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변동성 커질 때 10월 달에 같이 변동성 커지나 했다가 다시 신고점 왔는데 언제부터 꺾였냐면 환율이 꺾이는 시점부터 꺾여 내려왔다는 거죠. 반대로 현대차는 뭐 이때부터 정확하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달러엔이 뭐 150도 넘어서 뭐 153, 154 뭐 이러다가 정말로 뭐 170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이 나왔을 때부터 꺾여 내려가서 최근에는 뭐 140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추이가 이 달러엔이 꺾이면서 현대차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엔 그 하나가, 즉 엔화 환율 하나가 자동차 종목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요타와 혼다가 달릴 때 못 갔던 미국, 한국 차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좀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엔달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시점, 달러엔이 돌아선 시점이 뭐 11월 정도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다른 나라들의 주가 차트도 한번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강했던 스텔란티스, 뭐 혼다 이런 쪽은 오히려 꺾여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자, 제네럴 모터스도 정확하게 11월 말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물론 이 반등 자체가 환율에만 기인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슈팅을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현대차도 저점을 찍고 나서 그나마 지수와 상관없이 조금씩 위쪽으로 돌아선 시점이 환율이 꺾인 시점과 도요타가 꺾여 내려온 시점과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견조했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다른 종목과 완연하게 다른 양상. 그런데 레거시 자동차에서 스텔란티스가 가장 많이 점유율을 뺏겼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꽤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기간을 한번 늘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연초가 어딥니까?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강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회사가 합치면서 크라이슬러, 피아트, 거기다가 이제 PSA 그룹, 푸조하고 시트로엔까지 합치면서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뭐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는데 유로엔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런 레거시 자동차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시기 즈음에 도요타가 꺾여 내려오는 지점에서 모두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 다 부진할 때 뭐 폭스바겐도 부진하고 뭐 현대기아차도 실적이 좋은데도 부진하고 뭐 당연히 그 이슈가 있었던 파업 이슈가 있었던 뭐 빅3들, 특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게 일본 자동차였는데 그 일본 자동차를 견인한 것은 신차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좀 더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환율 효과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었다. 일본 차가 상대적으로 달러 기준, 유로 기준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월 말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엔달러 환율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지점부터는 올 한 해, 한 해가 아니죠.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종목군들, 올 한 해 내내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좀 힘을 내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BOJ의 흐름과
그 다음에 엔화가 끌어내려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엔달러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니케이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니케이를 한번 분봉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BOJ가 발표되는 12시 구간이었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전환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발표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일본 증시, 답답했던 일본 증시가 환율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강하게 되돌렸죠. 그래서 15분봉으로 보시면 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을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돌려서 오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의 모습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 증시의 움직임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환율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수출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준 이 분봉의 모습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큰 의미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좀 시사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3엔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인데 이 달러엔이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갈 거냐는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어쨌든 지금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비아디라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업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업체들의 점유율 이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닛산, 토요타, 포드, 현대차, 르노,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 벤츠, 기아, 폭스바겐, 혼다, GM 그나마 GM하고 BMW는 거의 줄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1분기 대비해서 이런 글로벌 점유율들, 레거시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순수 전기차가 그만큼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중국이 아무리 그들만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천만 대를 소화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30-40%를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잡아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날아간 부분들은 쉽게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타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들의 합산 점유율도 70%에서 지금 절반가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총을 살펴보니까 레거시 자동차의 시총은 이렇게 줄었고 반대로 테슬라와 수소전기차 업체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레거시 자동차들이 그 판매 대수만 보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더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래 그 내연기관을 만들 팀들 지금 거의 접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고 있거나 전기차 관련된 조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쪽으로 BEV로 가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죠. 다만 그 속도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지금 생각보다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 너무 뜨거워졌던 국내 종목군들의 주가와 결부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셀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냐는
그 보조금에 달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뭐 지금 트럼프가 과연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는 있는지 나온다고 하면 당선이 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어떤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일부 정책이 꺾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완전히 턴업해서 바꿀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기존에 완전히 무시됐던 석유화학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다 접고 만들고 있는 전기차 공장 다 뭐 없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가되 아마도 가속도가 좀 떨어질 정도라고 봐야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가고 있던 전기차로의 전환 이 방향 자체가 전부 돌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죠. 근데 물론 미국이 이렇게 속도를 둔화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빠른 속도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그 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정, 2030년까지 80% 가느냐, 40% 가느냐의 그 가정은 아마도 중간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을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 세계 판매 점유율이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레거시 자동차들이 공급 못했을 때 유일하게 공급 제대로 했던 게 현대 기아잖아요. 그러면서 한때 점유율이 6%, 4% 육박하면서 합산 점유율, 전 세계 합산 점유율이 10%에 달하는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건 뭐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모두 전기차 쪽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유럽 때문에, 근데 중국과 유럽에서의 판매를 테슬라와 BYD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양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믹스 개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상황에 왔기 때문이고, 또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를 제외하고 폭스바겐도 제외하고 지금 하이브리드, 전기차, 내연기관 다 하는, 그나마 다 수준급에 오른 내연기관차도 현대차가 이제는 뭐 제네시스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일반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소나타와 아반떼급의 차를 현대기아차만큼 잘 만드는 전 세계 자동차가 있는가? 폭스바겐의 제타가 과연 아반떼보다 뛰어난가? 질문해 보면 뭐 물론 각각을 살펴봤을 때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독일 제타를 어디서 만듭니까? 멕시코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과연 현대기아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독일에서 만드는 차들, 소위 대중 브랜드의 차들이, 르노의 대중 브랜드의 차들이 현대차의 소나타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옛날에는 일본의 혼다나 도요타가 직배령렬 시스템으로 인해서 압도적으로 뭐 연비도 높고 그 다음에 잔고장도 적고 뭐 설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퍼포먼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나게 떨어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 가격차를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 대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점유율 하락, 점유율의 제자리에도 불구하고 믹스가 개선되고 미국에서 그 많이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프로모션이 이제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던 거죠. 그러면 결국 현대차, 기아차가 그 좋은 실적에도 못 갔던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의 실제 부분을 BYD와 테슬라가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레거시 자동차 중에선 잘하고 있지만 이 줄어드는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그나마 잘 팔고 있었던 하이브리드와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미국 시장에 누가 뛰어들어왔습니까? 하반기에 도요타와 혼다가 뛰어들어오면서 여기서도 뭔가 조금 성장 둔화가 되는 건 아닌지, 소위 얘기하는 그 지겨운 피크아웃이 나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보인 것이 아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은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현재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 일본차의 경쟁력이, 특히 가격 경쟁력이 환율로 인해서 떨어진다면, 그러면 과연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지금 뭐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현대차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주가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 최근 들어서는 뭐 완벽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특히 요 급등하는 날, 이틀 전에 급등하는 날 대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또 비교적 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요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 일부 팔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는 최근에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고점 영역까지 가고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내년도에 속도 조절을 한다고 치더라도 점유율 측면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전기차에서 신차들 계속 나오고,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5를 제외하고 EV3, EV4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 논란이 있죠. EV9 원래 팔았던 가격보다 대거 할인해서 팔아서 지금 엄청나게 욕먹고 있고요. EV9을 다시 그 가격에 팔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볼륨 모델이 나온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오닉 7 내놓으면서 EV9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지는 라인업, 전기차에서 이 정도의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레거시 자동차가 있는가? 없다는 거죠. 폭스바겐도 최근 들어서는 뭐 판매량도 그렇지만 뭐 그렇게 잘한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유럽 시장에서는 최근 뭐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헤매던 그들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장 판매량이 좋은 중국과 유럽에서 그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와 BYD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 전기차에서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현대기아차다. 그래서 이들이 기아차가 EV3, EV4 이런 모델들을 볼륨 모델로 적정한 가격에 내년에 팔 수 있다면, 뭐 국내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GM이 원래 뭐 블레이드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현재 발표된 가격 보면 전혀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GM이나 포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잘하고 있는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가격이 낮은 그런 대중차들의 보급에 성공할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자동차로 끝나느냐, 우리가 볼 건 자동차밖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메리츠 증권의 예상으로는 내년도 EPS가 조금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이 정도 줄어든다면 다른 업체는 더 줄어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 기아차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PR 기준에서 7배에서 맴돌던 게 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유율 하락 때문이라면, 그다음에 엔화의 움직임 때문이었다면 엔화는 약간 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판매 점유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리로 온 거지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최근에 미국에서 다시 인센티브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고 처리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나타난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재 밸류가 너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내년도에 성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저평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익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원래 거래됐던 PR의 7배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3만 원, 기아차 기준으로는 10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내년도에 이익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볼륨급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실적이 좋았을 때 못 올라갔던 주가가 오히려 실적이 조금 플랫하게 가거나 둔화되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